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식용 금지법과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 등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쌍특검법 재표결은 무산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쌍특검법의 본회의 상정안을 제출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모두 부결됐습니다. 피습을 당해 입원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내일 퇴원해 자택에서 치료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이준석, 이낙연 전 대표 등은 한자리에 모여 제3지대 연대 움직임을 가시화했습니다. 파워 인터뷰, 오늘은 각 상임위 활동을 통해 지난해 국회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김교훈 행정안전위원장을 모시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 이후 재발 방지 대책은 무엇인지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9일 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12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해 국회로 돌아온 이른바 쌍특검법은 여야 이견으로 재표결이 불발됐습니다. 장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2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를 둘러싼 막판 협상을 진행했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여야 쟁점은 특별조사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문제, 여당은 특조위가 과도한 권한을 가질 뿐 아니라 구성 또한 야당 위주, 편향적이 될 수 있다고 반대했습니다. 법률안은 야당과 유가족의 추천만으로도 특조위 구성이 가능합니다. 진상규명조사 등이 편향적 운영이 우려가 될 뿐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한 정당성 또한 인정받지 어려울 것입니다. 반면 야당은 독립적 진상조사를 위해 전권을 가진 특조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권리 보장, 재발 방지를 위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특별법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민생 법안입니다. 결국 제일 마지막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특조위의 특검 요구 권한을 없애고 법 시행을 총선 뒤로 미룬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바탕으로 만든 수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넘어온 이른바 쌍특검법은 오늘 재표결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당은 다수당의 입법 폭주라며 재표결을 거듭 촉구했는데 국회 다수당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자신의 정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법적 틈새를 노리는 입법 폭주일 뿐입니다. 야당은 거부권을 행사한 윤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며 응하지 않았습니다. 국회가 거부권의 부당한 사유화된 권력, 그다음에 본인의 가족들을 위한 방탄 거부권을 국회가 거수기처럼 수용할 이유가 없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오늘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 탈당으로 비례대표 의원직을 상실한 허은하 전 의원의 승계자로 체육계 미투 1호인 김은희 의원이 취임했습니다. 김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자신의 의원직 승계가 지난 미투 운동이 촉발한 사회적 분노를 다시 기억하고 우리 사회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지 반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장정현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선 한국판 나사 역할을 할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도 통과됐습니다. 또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증식, 도살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식용 금지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을 오다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특별법 제정안과 우주개발진흥법 및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우주항공청법 개정안은 우주개발을 주도할 국가 컨트롤타워를 설립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추진됐습니다. 해당 법안은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설치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에서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의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은 우주항공청 소속 기관으로 편입됩니다. 여야는 지난 9개월간 우주항공청의 소속과 위상, 기존 유관기관과의 역할 등을 두고 대립했으나 임시회 막판 극적 합의를 이뤘습니다.
세계는 미래 먹거리인 우주 경쟁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갈 길이 멉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우주 강국이 되기 위해서 여야가 힘을 합쳐야 되겠습니다. 우주항공청은 이르면 올해 5월 경남 사천에 설립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개 식용 종식에 관한 특별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제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증식, 도살하는 행위, 개를 사용해 조리 가공한 식품을 유통,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 증식, 도살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개 또는 개를 원료로 하는 조리, 가공한 식품을 유통, 판매하는 행위까지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였으며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사육이나 증식 그리고 유통할 경우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처벌 조항은 유예 기간을 적용해 법안 공포 후 3년 이후부터 시행됩니다. 국회는 또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업자가 셀프 처방하지 못하게 하는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금지 대상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한의사협회가 협의해 국무총리령으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국가가 한방 난임 치료비를 지원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과 에너지와 자원 분야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가자원안보법 등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방송 오다힌입니다.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모두 밝혀질 때까지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은 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악의적인 가짜뉴스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그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또다시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 진실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복도시건설청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문 정부가 94차례 이상 부동산 통계를 조작한 데 이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엉터리 이론으로 고용분배와 소득 통계도 조작해 국정운영 실패를 덮으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한 언론 보도와 국민적 의혹도 끊이지 않고 있다며 연루된 인물과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이 모두 밝혀질 때까지 진실을 규명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통계 유출 단계에서 조작을 공모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통계 조작의 위선이 어디까지인지가 명확히 밝혀져야만 합니다. 여당은 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악의적인 가짜뉴스와 혐오 정치를 멈춰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여러 인터넷 사이트 사용자들이 장애인 스포츠센터를 방문해 어린이와 기념사진을 찍은 한동훈 위원장을 아동학대로 각색하고 가짜뉴스를 배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게시글 작성자가 정치 공세의 목적으로 아동의 얼굴을 그대로 공개하고 악마의 편집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런 혐오 정치로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사실을 비트는 가짜뉴스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비틀어버릴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에 강력 대응함으로써 악의적 가짜뉴스 근절에 본보기로 삼겠습니다. 한편 어제 첫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회의를 참석한 이상민 의원은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이 아니라며 배신해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입당과 관련한 질문에 이재명 사당과는 도저히 함께 갈 수 없었다며 앞으로 정부 여당을 위해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사당이고 개딸당이기 때문에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다라고 해서 나왔는데 사실은 마음의 결정은 이전부터 좀 했었죠. 여기는 윤석열 대통령의 윤심이 크게 작용하는 건 틀림없지만 그러나 제가 가서 한번 잘 정치적으로 노력해서 개선을 해보겠다. 국회 방송 문그린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일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합니다. 당무 복귀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민주당 등 야당 소식을 천지원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2일 흉기로 습격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태가 많이 호전됐다는 병원의 결정으로 내일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합니다.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은 이 대표가 내일 퇴원해 자택에서 회복 치료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의 당무 복귀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피습을 당해 입원한 지 9일 만에 퇴원하게 됐는데 퇴원하면서 간단한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해영건설발 부동산 PF 위기 대응을 논하는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계호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민주당이 부동산 PF 연쇄 부도를 막기 위해 배드뱅크 설립 등 대안을 제시했지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안일한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부동산 PF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태영건설 사례는 시작에 불과하고 올 한해는 부동산 PF 구조조정의 해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한편 양향자 한국의 희망 대표의 출판기념회에는 제3지대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 금태섭 새로운 선택 공동대표와 류호정 정의당 의원까지 모여 제3지대 연대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양당의 철옹성 같은 기득권 구조를 깨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주저앉겠다라는 절박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우리가 모여 있습니다만은 각자 나뉘어 있어서는 지금 우리가 비판하는 진영 논리나 편가르기랑 다르지 않아서 합쳐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새로운 정치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라면은 늦지 않게 각자의 최대 공약수를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이다. 이 전 대표와 이 정강정책위원장은 비슷한 시간 열린 조홍천 의원의 북콘서트에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당내 비명계 모임인 원칙과 상식 소속인 조 의원은 오전 라디오에서 이재명 대표가 오늘까지 통합 비대위 요구에 답하지 않으면 내일 탈당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국회 방송 천지원입니다. 네, 오늘 이슈픽 서완한 개건 기자와 함께 국회 본회의에서 오늘 처리된 주요 법안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서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다양한 법안들이 이제 통과가 됐는데 중요하게 처리됐던 법안들 먼저 좀 살펴볼까요? 네, 그동안 이 언론에 가장 주목을 많이 받았던 법안 중에 하나가 바로 우주항공청 이 설립법입니다. 네. 이 한국판 나사를 이 설립하게 되는 이 우주항공청을 만들어서 우주 산업을 추진해 나가는 동력으로 삼겠다 이런 법안인데요. 이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중에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이 과기부 산하의 외청으로 설립을 하고요. 청장은 차관급으로 합니다. 인력은 300명 안팎인데요. 이 우주정책의 연구 및 수립을 주도합니다. 우주항공청을 감독하는 국가우주위원회 역시 총리실 산하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위상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이 개식용 관련 특별법도 통과를 했는데 이 개를 기르거나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 식용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육, 증식, 유통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는 게 주된 내용이지만 이 법안의 공포 이후 3년간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고요. 이 관련 업에 종사하신 분들에 대한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이 또 공급망 3법 가운데 하나죠. 우리 산업에 꼭 필요한 소재와 부품 등을 핵심 자원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기로 한 국가지원안보특별법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또 이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강력하게 추진했었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결국 야당의 단독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패스트트랙에 의해서 본회의에 부의가 돼 있었는데 오늘 오전까지 했지만 여야 합의에는 실패했습니다. 이 특별조사위원회, 이 특조위의 구성과 내용 또 권한을 놓고서 여야의 입장 차이가 있었는데 이를 좁히지 못한 겁니다. 이 통과된 법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투표에 불참하는 것으로 항의를 했죠. 하지만 이 윤재욱 원내대표는 이 통과에 조금 앞서서 조금 지켜봐 달라라면서 단독 통과 후에도 여야가 추가로 합의한 사례가 있다라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동안 이제 많은 관심을 모았었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제2개월이 오늘 이루어지지 않았네요. 여야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 대응 전략도 같이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 이 국민 10명 중에 7명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이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민주당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계속 지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잇따르는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도 헌재의 판단을 받을 필요성이 있으니 이에 대해서 법적 검토를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인데요. 이 대통령 배우자의 문제인데 이 대통령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사자가 개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상의 권한을 넘어서는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총선을 앞두고 빨리 이슈를 털어내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권 심판 우세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죠. 때문에 오늘도 이 의사 일정 변경을 추진하면서 재의결 투표를 하려고 했지만 이 민주당의 반대표 때문에 무산됐습니다. 다만 국민의힘도 이대로 끝내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제2부속실 설치와 특별감찰관 임명 가능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제2부속실은 예전 청와대 시절에 대통령의 영부인 일정과 메시지를 관리했던 곳인데 이게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분명 있습니다. 대선 때 공약으로 이 제2부속실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이 대통령실에서 국민적 양해를 구하거나 사과를 하면서 대통령 친인척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제안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민주당은 역시 이에 대해서 제2부속실을 설치하려 하는 것은 물타기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에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민주당이 그동안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정책들이 아니냐라면서 맞서기도 했습니다. 네. 여권에서는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거부권 행사와 함께 이 국민을 설득하기 위한 여권의 제안들이 구체적으로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오전에는 제3지대 행보가 이제 눈에 띄었는데 특히 이제 연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이낙연, 이준석 전 대표가 만나는 자리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앞선 리포트에서 보셨는데 이 양양자 의원의 이 출판 기념회가 있었죠. 여기에 이낙연 전 대표와 이준석 전 대표 또 류호정 의원과 금태섭 전 의원까지 참여하면서 이 제3지대 빅텐트 가능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 양양자 의원 출판 기념회에 참석한 정치인들은 하나같이 이 양당 기득권 구조 타파와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낙연 전 대표는 처음 마이크를 잡아서 이 마중물을 언급하면서 맑은 물을 얻으려면 허드렛 물을 부어야 한다라면서 저더러 허드렛 물을 노릇하라는 것을 알고 나왔다면서 맑은 물은 이준석 또 류호정, 금태섭에게 들으시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에 그 다음 마이크를 잡은 이준석 전 대표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화답을 하며 새로운 희망과 미래를 양양자 의원과 같이 그려나갈 것을 여러분한테 약속하겠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 오는 11일 탈당 및 신당 창당 기자회견을 예고한 바가 있죠. 그동안에는 이 낙석 연대에 대해서 구체적인 가능성을 시사하지 않았지만 오늘 만남을 기점으로 이 민주당 내에서는 반명 또 국민의힘 내에서는 반윤이 모이는 제3지대 빅텐트가 구체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이 총선이 90일밖에 남지 않은 점이나 또 하나의 기치 아래 뜻을 모으기에는 서로 이 보수와 진보 정당으로 나뉘어서 정치적 이념이 달랐던 점 등은 이 신당이 빅텐트가 화학적 결합에 실패할 수 있다라는 부정적인 전망으로 이어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제3지대 연대 가능성 이른바 빅텐트. 그 이낙연 전 대표가 양양자 의원 출판 기념회에 이어서 조홍천 의원 북콘서트에도 이제 참석을 했는데 내일 오전에는 원칙과 상식 기자회견이 예고가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역시 앞선 리포트에 다 나왔던 내용인데 이낙연 전 대표는 이 양양자 의원의 출판 기념회에 참석한 뒤 곧바로 이 조홍천 의원의 북콘서트에 참석을 했습니다. 조홍천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 내 이 원칙과 상식의 멤버 중 한 명이죠. 이 오늘 북콘서트 참석 의미에 대해서 이낙연 전 대표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초청을 받아서 온 것이다라고 하면서 말을 아꼈지만 이 정작 북콘서트에서는 이 조 의원 같은 신념을 가진 정치인이 지금 같은 혼란의 시기에 앞길을 개척해주는 역할을 맡았으면 좋겠다라면서 저도 기꺼이 조 의원의 지도를 받기로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보태서 조홍천 의원은 이미 탈당 의지를 내비쳤죠. 오늘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최후 통첩을 했고 하루의 시간이 남았다면서 그 시간에 우리 요구에 답을 주지 않으면 소통관에 설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고 이에 진행자가 탈당을 뜻하는 것이냐라고 묻자 네라고 답을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탈당과 함께 제3지대 빅텐트로 합류할 가능성이 점쳐지는데요. 이 오늘 조홍천 의원의 북콘서트에는 이 이준석 전 대표와 양양자 의원도 참석을 했습니다. 당장 내일 오전 9시 40분에 이 원칙과 상식 멤버들의 기자회견이 예고가 돼 있는데요. 이 원칙과 상식 소속의 민주당 4명의 의원들이 향후에 어떤 행보를 갈지 또 빅텐트에 합류할 것인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슈픽 서한은 객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 전 90일인 오늘 11일부터 출마자의 의정 보고회와 출판 기념회가 금지됩니다.
다만 국회의원은 문자 메시지나 SNS를 이용해 의정 활동 내용을 상시 전송할 수 있고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인터넷 언론사 등에도 의정 보고서를 상시 게시할 수 있습니다. 또 공무원이나 공직선거관리 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이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지역구는 오는 11일까지, 비례대표는 3월 11일까지 직을 그만둬야 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충북 단양 구인사를 방문해 새만금 잼버리 파행 사태 당시 도움을 준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천태종과 구인사의 이런 선한 영향력이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서 서로 위로하고 도와주는 공동체 의식이 보다 강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 위원장의 종교단체 방문은 지난해 12월 29일 천주교 명동성당 방문 이후 두 번째입니다. 민주당이 국방부 군교육교재에 기술된 독도 분쟁 지역 논란 등과 관련해 국방위 전체 회의를 단독으로 개최했습니다. 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북한의 도발이 심해지는 엄중한 시기에 국방부가 정신전력 교재의 독도를 지워버려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며 여당의 불참을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국회 국정사를 통해서 책임 소지를 분명히 규명하고 윤 대통령은 신원식 장관을 파면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여야는 청문회 결과 조 후보자가 외교 현안에 대한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질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조 후보자가 일제동원 피해자 판결 관련 사법 거래 의혹에 관여해 사법주권을 침해했다며 외교부 장관의 중임을 맡기기엔 적절치 못하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1월 9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제2부속실 설치 공식화입니다.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설치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대통령실 전향적인 어떤 설명을 하신 것으로 보고 그 과정에서 당에서 도울 일이 있다면 착실하게 준비하겠다라는 말씀 정도 드리죠. 제2부속실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재임하던 1972년 7월 처음 만들어져 이명박 정부까지 40여 년간 대통령 배우자의 활동 전반을 밀착 보좌하는 기구로 기능해왔는데요. 보통 일정 및 행사 기획, 수행, 동선, 메시지 관리 등을 수행합니다. 제2부속실 설치를 두고 야당에서도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아니 제2부속실 신설에 대해서는 2년 전에 우리 국민들이 저만 하더라도 수십 차 있어야 된다. 안 했잖아요. 이제 뚝 터지니까 그걸로 막으려고 국민이 속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늦었어요. 초기부터 그 2부속실을 만들어야 된다고 주구장창 얘기를 했는데 사고 다치고 이제 와서 이러면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한숨이 사실은 너무 많이 나왔고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한다면 일단 환영이긴 합니다만. 윤 대통령이 애초부터 제2부속실 설치 검토에 전향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대선 당시 공약을 파기한다는 부담감이 컸고 대통령실 내에서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연관짓는 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상당했다는 전언입니다. 제2부속실을 설치하지 않겠다라는 게 본인의 말씀이었잖아요. 네. 이게 논리적으로도 앞뒤가 맞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대안을 들고 온 거라고밖에 보이지가 않죠. 윤 원내대표는 오늘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리스크와 관련된 질문에 대통령 비서실의 제2부속실 설치를 비롯한 여러 조치를 당에서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2부속실 설치가 현실화된다면 윤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한 사항을 뒤집는 것인 만큼 대국민 설명을 어떻게 내놓을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여당 의원 이상민입니다.
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상민 의원을 두고 민주당의 내부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7대 열린우리당에 대전에서 공천받아서 뒤늦게 이제 출발했었는데 저는 이상민 의원을 그때 지원했었거든요. 근데 좀 안타깝고 실망스러운 그런 처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합니다. 사실 그분 지금까지 보여줬던 원칙이 있고 행태가 있는데 저는 그게 비교했을 때 어떻게 저렇게 표현할 수 있는지. 오늘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와 대전시장 대학생위원회는 이상민 의원에 대해서 총선 불출마를 요구했고 민주당 대전시장은 논평을 통해 이 의원을 배반과 배신의 아이콘이라면서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사당이고 방패정당이고 개딸당인데 이거는 국민의힘 배신해도 됩니다. 내일 탈당을 예고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 최후 통첩을 날린 원칙과 상식의 조응천 의원, 이상민 의원의 입당을 바라보는 심경이 더욱더 착잡해 보였습니다. 이상민 선배가 탈당하시기 전까지 정말 그 누구보다도 당내 문제에 대해서 가차없이 비판을 하셨습니다. 그 대부분은 당내 민주주의, 당의 사당화 문제였습니다. 팬덤 문제 이런 것들이었죠. 근데 어제 국힘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러면 국힘은 저게 공당이냐. 윤석열 대통령의 사당화가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그러면 민주당의 사당화는 문제가 되고 국힘의 사당화는 착한 사당화냐. 무엇보다 이상민 의원이 국민의힘에 입당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한동훈 위원장의 진정성 있는 설득이었다는 전언인데요. 한동훈 위원장을 만나면서는 일반적으로 보이는 그 총선을 위한 정치공학적 접근이 아니다라는 그런 신뢰를 가지신 걸로 보입니다. 현실 정치에 대한 한동훈 위원장의 분석 이런 것들이 본인과 상당히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다. 그래서 적어도 나를 그냥 총선의 불쏘시개 정도로 쓰는 게 아니라 진정성 있게 영입한다라는 신뢰를 가졌기 때문에 적극 합류를 하시지 않았나. 호랑이 잡으러 굴에 들어온다는 생각으로 입당했다는 뜻을 밝힌 이상민 의원. 오선에 그가 성공적으로 호랑이를 잡아 당내 입지를 확보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정쟁의 수단이 아니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형사적 책임을 넘어 참사의 구조적인 원인을 밝히고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 더 따뜻하고 더 안전한 나라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입니다. 177일 방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지난해 국회의 성과와 과제를 돌아보는 시간. 오늘은 국가의 전반적인 행정 업무를 맡고 있는 행정안전위원회 순서입니다.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생각과 연이은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를 막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오늘은 김교흥 행안위원장을 모시고 관련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지난해 6월부터 이제 행안위원장을 맡으시면서 국가의 행정 업무가 원활하게 이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동안 다각도로 노력을 정말 많이 하셨는데요. 2023년 행안위 활동에 대해서 소회부터 좀 들어볼까요? 예, 우선 행안위는 이제 그야말로 민생을 살피는 데죠. 그러니까 지방자치라든가 또 경찰, 소방 업무, 그래서 국가의 또 국민들의 재난과 안전을 보호하고 또 국가의 균형 발전을 꾀하는 것이 이제 행정안전위원회인데요. 그동안에 뭐 많은 우리가 사건과 사고가 나서 굉장히 바쁘게 우리가 움직였습니다. 특히 잘 알다시피 이태원 참사부터 해서 또 오송 참사, 또 해병대원의 사망,
또 행정안전망의 이 문제점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점검하고 이제 진행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안위가 여야 의원들이 또 잘 논의가 돼서 법률안 처리 건수는 또 이 상임위 중에서 1위를 했어요. 네. 지난번에. 그래서 여야 의원들한테는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제 재난이나 안전 이런 부분에 앞으로도 더 챙겨야 할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또 오늘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는 행안위원장으로서 꼭 만들고 싶은 법으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꼽기도 하셨잖아요. 여야는 특조위 구성엔 공감대를 서로 이뤘지만 특조위 지위와 운영 방향을 놓고 서로 그 의견 대립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앞으로 그 상황을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실까요? 일단은 이제 특조위 부분도 조사기관에 대해서 처음에 반대를 많이 했던 거예요. 네. 근데 그 이제 논의 과정에서 많이 좁혀졌고, 근데 이제 여당에서는 특조위원장을 본인들이 동의하는 사람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잘 안 됐던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오늘로서 438일째인데 우리 아이들이 이 별이 된 게 438일째인데 네. 정말 저는 안타까워요. 유가족들이 지금 이 엄동설안에 오체 투지하고 여름에는 막 노숙하고 폭우 맞아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건 국회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여야 간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제가 행안위에서도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제 잘 했죠. 그래서 여당의 요구사항도 많이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처리해서 법사위로 가서 법사위에서 이제 90일이 이제 숙려 기간이 되고 이제 본회의로 넘어온 거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제 제가 제안 설명을 했는데 여당 의원님들이 다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좀 자괴감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우리가 국회의원이기 전에 한 가족의 가장들 아닙니까? 그럼 우리 아이들이 생때 같은 아이들이 원인도 모르게 사망을 한 거예요. 그 원인은 규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국정조사를 했지만 물리적, 시간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아서 증인 채택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국정조사를 여야 의원들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민간인 전문가들을 넣어서 분명한 진상규명을 좀 하자. 네. 그래서 진상규명이 돼야 대책이 세워질 거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그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그야말로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차원의 출발점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가 나고도 오송 참사가 일어났잖아요. 네. 해병대원이 사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정확하게 진상규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비슷한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지 법을 만들어서 누구를 처벌하기 이전에 진상규명을 명확하게 해야 책임지는 사람이 나올 거 아닙니까? 지금 이태원 참사 특별법으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잖아요. 하위직들만 지금 법적 책임을 묻고 있는데 고위직은 전혀 지금 책임을 안 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서울의 치안을 총괄하는 서울경찰청장도 아직 그대로 업무를 보고 있단 말이죠. 이게 그리고 용산경찰서장도 나왔잖아요. 용산구청장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나 유가족 입장에서 보면 야 이렇게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이게 나라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지난번에 시정연설 때 오셔갖고 우리 상임위원장 연석회의를 했거든요. 네. 거기서도 제가 진정어리게 말씀드렸어요. 이거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대로 만들어서 이거 유가족이나 앞으로 이런 일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꼭 들어주십시오. 그 얘기를 제가 했는데 안타깝게도 오늘 여당 의원들이 다 나가시는 걸 보면서 정말 저는 굉장히 자괴감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또 지난해 7월에는 극한 호우와 함께 미호강 임시 제방이 이제 무너지면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이제 발생을 했는데 역시 여야 간의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해서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서 현재 그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고 검찰이 수사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그 수사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 또 민주당에서는 이제 국정조사를 꼭 해야 된다, 이게 꼭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이유도 또 같이 좀 들어볼까요?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요. 이게 이제 이 오송 참사 일어나기 전에 3년 전에 그 부산의 초량대교 초량 지하차도 거기서도 3명이 사망을 했어요. 네. 그리고 작년에는 포항에 거기도 이제 하천이 범람하면서 아파트 주차장에 물이 들어와서 7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상황에 참사가 일어나는 부분을 명확하게 진상 규명을 안 하니까 그 이후에도 계속 비슷한 사고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오송 참사는 제가 보기에는 경찰, 소방, 그다음에 청주시, 충북도, 또 한강, 행복청 이런 데서 누군가 이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있었다면 이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저는 안타깝고 여기도 그야말로 하급직들만 지금 재판에 붙여져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참사에 대한 부분이 일어나면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진상규명과 대책을 만들어놔야 이거에 대처하는 이것들이 제대로 계획에 수립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지난해 그 교육 현장에서는 노란 버스 대란이 또 일어났었잖아요. 법제처가 현장 체험학습을 갈 때 어린이 그 통학버스 노란 버스를 이용해야 한다 이렇게 유권 해석을 내리면서 무더기로 그 어린이들 체험학습이 취소가 됐었습니다. 이후에는 그 현장 체험학습을 갈 때 전세버스도 이용할 수 있는 그 노란버스법이 본회의를 통과를 해서 논란이 좀 일단락이 됐었는데 당시에 그 혼란을 빠르게 수습하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정말 큰 역할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제가 이제 그 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이게 이제 사실은 행정의 탁상공론식으로 이루어진 네. 법의 해석으로 인해서 4년 만에 이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정리되면서 우리 아이들이 체험학습을 가서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공부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에 이런 부분이 나왔고 또 하나는 이제 전세버스가 굉장히 기대를 했을 거 아닙니까? 체험학습 가는데 그렇죠. 1,800여 대가 취소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액수만 해도 170억에 달한대요. 우리 아이들의 희망도 꺾고 이 전세버스에 대한 이 경영난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이제 대표 발의를 해서 초스피드로 저희 상임위에 넘어와서 법안을 빨리 처리해서 법사위로 넘겨서 본회의까지 가서 해결하는데 한 달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제대로 아마 체험학습을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큰일 하셨네요. 네. 약 2달 전에는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좀 발생을 했었던 일이 있었는데요. 당시 그 주민등록 시스템 발급이 중단이 됐고 또 지방 재정 관리 시스템과 나라 장터 뭐 이런 것들이 이런 뭐 전산망들이 잇따라 이제 장애를 일으켰는데 이게 점검한 결과 해킹이 아니었고 기능 오류 또 작업 미숙 때문이었던 것으로 이제 밝혀졌는데 당시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이제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 재발 방지 대책이 이제 당연히 필요하겠죠. 어떻습니까? 이제 저희도 굉장히 당황스러웠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이 온라인 정부 시스템이 세계 1위를 다투고 있어요. 네. 영국하고 같이.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전입 신고를 하러 가잖아요, 주민들이. 네. 그것도 마비가 돼서 제대로 못했고 또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는데 그 전산망이 그렇게 되면서 굉장히 서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던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명확하게 어디서 문제다 이게 아직까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장비의 문제다 이제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거를 이번 1월 말까지 해서 그 행안부에서 이 정부의 그 대책을 발표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뭐가 문제였는지 또 노후화된 장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이제 시스템을 어떻게 가동시킬 건지를 1월 달에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온라인 정부가 시작된 지 15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동안에 이 시스템을 문제 있는 것만 이렇게 땜빵질로 이렇게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총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면서 시스템을 제대로 가동할 수 있게끔 구축시키는 것이 일종의 재건축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게 1월 말 정도에 정부 발표가 나오면 저희 또 상임위에서 한번 다룰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온라인도 온라인이지만 온라인에 문제가 됐을 때 오프라인에서는 그럼 어떻게 빠르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같이 준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올해 그 정부 예산안에는 이재명 대표의 역점 사업인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 3천억 원이 반영이 된 점 이게 참 눈에 많이 띄는데 그 앞서 그 행안위 소속의 여당 의원들은 예산 비중과 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내세워서 이에 대해서 좀 반대를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야당에서 좀 추진을 해온 이유가 좀 궁금하고요. 또 그 외에도 올해 예산안 중에서 좀 저희가 주목할 만한 그런 부분이 좀 있을까요? 이 지역 화폐 부분은 정말 좀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올해는 이제 저희가 7천억을 올려서 예결해서 3천억이 됐고요. 작년에는 저희가 5천억을 올려가지고 네. 그러니까 여당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그땐 제가 더불어민주당이 간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5천억을 예결위를 올려서 3,500억 정도로 이제 예산이 작년에 됐다가 네. 이번엔 거의 500억이 깎인 거죠. 그러네요. 근데 이번에도 제가 강하게 해서 7천억 올렸는데 이제 삭감이 됐는데 이게 실제로 여당 의원들도 내심으로는 지역화폐 필요성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지사들이나 기초자치단체장들에게 저희가 여쭤보면 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요. 근데 왜 이걸 반대하는지 전 이유를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지역화폐는 지역의 이 상점가 또 전통시장부터 해서 그 이 골목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는 주요한 이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우리 대한민국 전체 소상공인 자영업자 매출의 2.1%가 증가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역 내 소득 증가도 2조 원, 이 지역화폐를 통해서 이게 데이터에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번에 강하게 정책 추진, 정책 예산으로 해서 이번에 미흡하지만 3천억 정도로 해서 좀 활로를 틔웠다 이렇게 보고요. 또 저희들이 좀 특기할 만한 것은 요새 연평도에 폭격 사건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서해 5도에 정주하는 우리 주민들 사실은 접경지대에서 정주하는 그 자체가 애국이거든요. 그래서 정주하는 데에 예산 지원도 이번에 조금 올려드렸고요. 그다음에 이 소방 공무원들이 굉장히 고생하잖아요. 근데 소방병원을 이번에 새로 건립하는데 거기도 이 713억이라 하는 큰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타 이제 이 민생의 어려운 부분들을 우리 행안위에서 많이 진행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1대 국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감회가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하게 있으실 것 같은데요. 남은 기간 동안 이제 행안위원장으로서 꼭 추진하고 싶은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소방 공무원들의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대표 발의한 게 소방 공무원과 경찰 공무원들이 이 30년 근속을 하면 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법안을 제가 내놔서 상임위는 지금 통과가 됐고요. 그게 이제 잘 해서 본회의 통과되기를 좀 기대하고요. 또 하나는 이 소방 쪽이 이제 재난이 터지거나 이러면은 그 지역의 소방본부장이 컨트롤 타워가 돼요. 근데 경찰과 이 유관기관과 급수가 안 맞아요. 소방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우리 인천 소방본부장이 이 소방감입니다. 그게 이제 2급 배우인데 이 경찰청장은 치안정감이에요. 그게 1급이에요. 그러니까 직급이 내려 앉아 있는 사람이 윗직급을 이 컨트롤 타워가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소방공무원들이 동기부여를 위해서도 그렇고 크게 예산이 드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런 소방본부장들의 직급 상향 부분이 굉장히 전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공정한 선거관리, 이제 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저희 상임위 소관이거든요. 공정한 선거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말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잘 이 선거관리를 할 수 있게끔 체제 정비나 선거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행안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지원하는 이런 문제가 앞으로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재난 안전 항상 신경 쓰시는 행안위원장이다 보니까 오늘같이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리는 날에는 그럼요. 마음이 좀 많이 불편하실 것 그럼요. 같습니다. 걱정이 많죠. 네. 자, 마지막 질문 드릴까 하는데요. 총선과 관련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구가 인천 서구갑이시잖아요. 이제 그 3선에 도전을 하시게 되시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계획과 좀 포부가 있으신지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저희 지역이 한 구가 늘어요. 인구가 많아가지고 이제 갑을 둘이었는데 이제 갑을 병이 되는 겁니다. 병까지. 그래서 거기에 맞게 잘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인천이 전국 선거의 바로메타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면 인천에서 1등과 2등의 이 차이가 거의 전국 선거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이기면 전국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의 선거를 제대로 치르려면 제가 또 시당위원장을 맡고 있거든요. 인천시당. 그래서 좀 더 체계적이고 또 정책 특히 민생 경제 이런 쪽으로 좀 잘 초점을 맞추고 또 좋은 후보들을 발굴을 해서 올해 4월 10일 날 총선에서 이기면 인천에서 많이 이기면 전국에서 많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야말로 외교면 외교, 경제면 경제, 안보는 안보, 이런 교육 이런 인프라가 제대로 되려면 어찌됐든 저희가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당선이 돼서 또 민생을 책임질 수 있는 22대 국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인천 지역 결과를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를 통해서 지난해 국회를 돌아보는 시간, 오늘은 김교흥 행안위원장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